오늘은 안 먹을래. 어머니, 약은 꼭 드셔야 해요. 아니야. 이 약을 먹고 나서 계속 몸이 이상해. 안 먹겠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마당에 감나무와 배추밭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정금자는 오늘도 이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74살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모습은 여전히 당당해 보였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아들 부부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리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둘째 며느리 박윤희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지만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돌보며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으니까요. 윤희는 43살로 보험 설계사 출신답게 항상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금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섞여 있었죠. 괜찮습니다. 손이 아직 성하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금자의 대답에 윤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만 좀 쉬셔야 할 텐데. 나이도 이젠 7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러실 건지. 태수가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48살의 둘째 아들은 성격이 유약하고 우유부단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늘 위축되어 있었죠. 엄마,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태수의 말에 금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능력은 부족하지만 효심만큼은 깊은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윤희는 남편의 말에 내심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뭘 해결해? 회사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아침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금자는 김치를 씹으며 문득 큰아들 형준이 생각났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장남은 벌써 몇 년째 얼굴을 보지 못했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긴 하지만 바다 건너편이라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시고요? 윤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관심이 많아 보였죠.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가끔 무릎이 쑤시긴 하지만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건강 관리는 미리미리 하셔야 해요. 요즘 좋은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알아봐 드릴게요. 윤희의 제안에 금자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 고마웠으니까요. 하지만 윤희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건강관리라. 네, 제대로 관리해 드릴게요. 식사를 마친 후 태수는 회사로 향했고 윤희는 설거지를 하며 금자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74살치고는 정정한 편이었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을 터였죠. 그리고 이 집의 명의는 여전히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텃밭을 가꾸며 혼자 중얼거리는 금자를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윤희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점심때쯤 큰 며느리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과 별거 중인 미숙은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왔죠. 어머니, 몸은 괜찮으시죠?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걱정돼요. 응, 괜찮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혼자 살기 힘들지?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되죠. 전화를 끊은 후 금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며느리 모두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막연한 두려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윤희가 작은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약사 친구가 추천해준 건강기능식품이에요.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왜 사왔니? 돈 아까운데. 어머니 건강이 돈보다 소중하죠. 하루에 하나씩만 드시면 되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금자는 며느리의 정성이 고마워 봉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작고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죠. 그 순간 윤희의 입가에 스친 미소를 금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평생 남을 의심해 본 적 없는 성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안다면 금자는 결코 그 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진 후 윤희는 거실에 혼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을 적어놓은 수첩을 펼쳐보며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될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윤희가 준 하얀 알약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약간 씁쓸한 맛이 났지만 건강에 좋다니까 참고 넘겼죠. 며느리의 정성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좋대요. 윤희가 부엌에서 나오며 확인했습니다. 평소보다 부쩍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죠.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방금 먹었어요. 고마워요, 윤희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금자는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가끔 어지럼증이 느껴졌죠. 처음에는 날씨 탓이려니 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야, 요즘 몸이 좀 이상해. 자꾸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 그러세요? 혹시 혈압이 높아진 건 아닐까요? 나이 드시면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윤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준 알약에는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성분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녁 식사 시간, 금자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국그릇을 들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면서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죠. 어머니, 태수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금자는 식탁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진 것뿐이야.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금자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죠. 119 불러요, 빨리. 태수가 다급하게 소리쳤고 윤희는 침착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표정에는 당황함보다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는 여러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낮고 뇌혈류에 일시적인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죠. 일시적인 뇌혈류 부족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태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의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사실 어머니께서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봤을 때 그런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서도 잘 관찰해 보겠어요. 윤희의 말에 태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머리도 맑으시고 기억력도 좋으셔.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매일 옆에서 지켜보는 건 저라고요.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죠. 병원에서 하루 입원한 금자는 상태가 호전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죠. 윤희는 더욱더 세심하게 금자를 돌봤습니다. 어머니, 약은 계속 드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도 꾸준히 드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런가? 근데 이 약을 먹고 나서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금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윤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금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윤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회사에 간 사이 윤희는 금자의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죠. 어머니, 혹시 도장이 어디에 있나요? 병원비 관련해서 서류를 처리해야 해서요. 서랍 맨 윗칸에 있어. 근데 왜 그런 게 필요해? 보험 청구할 때 필요해요.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윤희는 금자의 인감 도장을 찾아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적당한 서류였죠. 며칠 전 미리 준비해둔 위임장과 재산 관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금자가 잠든 사이 윤희는 조용히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장을 위임장에 찍고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도 준비했죠.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세심하게 작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처럼 금자에게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약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금자는 약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속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며 약을 삼켰습니다. 윤희는 금자가 약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 모든 계획이 완성될 것 같았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재산은 곧 자신의 것이 될 테고 아무도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희는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금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금자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몸의 피로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척척 해냈을 텐데 이제는 오전 내내 침대에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죠. 윤희는 이런 금자의 모습을 보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다시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다. 그냥 나이 때문인 것 같아. 아니에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 치매도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희가 치매라는 단어를 꺼내자 금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보일 만큼 심각한 상태인가 싶어 불안해졌죠. 치매라니, 내가 그런가? 어머니, 어제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스불도 켜놓고 깜빡하시고. 사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금자는 기억이 나지 않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금자를 데리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신경과였죠. 진료실에서 윤희는 의사에게 미리 준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께서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방금 한 일도 기억 못 하시고요. 의사는 금자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특별히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죠. 환자분, 오늘이 몇일인지 아세요? 오늘은 화요일이고 10월 23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아침에 뭘 드셨나요? 된장찌개랑 밥이요. 김치도 조금. 금자의 대답은 또렷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죠. 하지만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집에서는 정말 심해요. 아까도 저를 누구인지 몰라보셨거든요. 그런가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의사는 결국 치매 관련 검사를 처방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었죠. 윤희는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태수가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금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윤희는 거실에서 서류들을 펼쳐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죠. 뭐 하고 있어? 어머니 병원비 처리하는 거야. 서류가 복잡해서. 태수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윤희가 작업하고 있는 건 병원비 서류가 아니었죠. 부동산 명의 이전 신청서와 금융기관 계좌 이체 동의서였습니다. 윤희는 이미 며칠 전 금자의 도장을 이용해 여러 서류에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치매 진단서가 나오면 정신적 무능력을 이유로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을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습니다. 금자 명의의 예금 통장과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가지고 갔죠.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제가 대신 관리하게 됐어요. 은행 직원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도장도 정확하고 서류도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치매 진단서는 어디 있나요? 아, 그거는 내일 나와요. 미리 준비하려고 온 건데. 그럼 진단서가 나온 후에 다시 오세요. 그래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윤희는 아쉬워하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죠. 일단 부동산부터 처리하면 됐습니다. 그 오후
윤희는 부동산 중개소에 갔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중개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서류는 다 준비됐나요? 네, 여기 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오시기 어려운 상황이라 제가 대신 처리하는 거예요. 중개사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위임장도 있고 도장도 정확했죠. 별 문제 없이 명예 이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며칠 후 금자는 우편함에서 이상한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고지서였는데 주소가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되어 있었죠. 윤희야, 이게 뭐지? 우리 집 주소가 아닌데. 윤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금세 태어난 척했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처리한 거예요. 어머니 명의로 된 서류들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그런 걸 부탁했나? 금자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둘러댈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치매 진단 때문에 미리 재산 정리를 해둔 거예요. 나중에 더 복잡해지기 전에요. 치매? 내가 언제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금자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 금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윤희가 주는 약을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안 먹을래. 어머니, 약은 꼭 드셔야 해요. 아니야. 이 약을 먹고 나서 계속 몸이 이상해. 안 먹겠어. 윤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할 생각은 없었죠. 그래도 법정에서는 제가 이길 거예요. 증거가 부족할 테니까. 정말 그럴까? 한번 지켜보자. 첫 번째 재판날 법정에는 금자와 미숙 그리고 윤희와 태수가 나왔습니다. 태수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엄마, 정말 윤희가 그런 일을 했나요? 그래, 내 아내가 나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챘어. 태수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조작된 치매 진단서와 혈압 강화제, 그리고 무단으로 이전된 재산 내역까지 모든 것이 윤희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재판장에서 검사는 윤희의 범행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박윤희는 시어머니인 피해자에게 혈압 강화제를 먹여 건강을 악화시킨 후 치매 진단서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윤희의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죠. 약물 성분 분석 결과와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은행과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윤희의 범행을 증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와 고의적 상해에 해당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희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지만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죠. 증인으로 피해자의 장남 정영준 씨를 부르겠습니다. 갑자기 법정 문이 열리며 형준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한국으로 날아온 것이었죠. 금자는 오랜만에 보는 큰아들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형준은 증인석에 서서 윤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피고인 박윤희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 어머니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피해를 당한 재산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형주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그 재산은 우리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입니다. 요양원을 차리겠다고 하시며 아껴서 모으신 돈이에요. 요양원을 차리려고 하셨다고요? 네, 어머니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위해 작은 요양원을 운영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돈을 모으고 계셨거든요. 형준의 증언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윤희가 가로챈 돈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 모은 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박윤희 씨, 당신은 도둑입니다. 형준이 윤희를 향해 던진 말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재판은 며칠에 걸쳐 계속됐습니다. 윤희는 끝까지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윤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죠. 피고인 박윤희에게 사기죄와 고의적 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윤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죠. 재판이 끝난 후 금자는 형준과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괜찮다. 내가 와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요. 형준의 말에 금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됐거든요. 하지만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윤희와 태수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죠. 그날 밤 금자는 윤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거든요. 윤희야, 왜 그랬니? 돈이 그렇게 필요했다면 말을 했어도 됐잖아. 왜 이런 식으로 했어?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내일이면 윤희는 짐을 싸서 이 집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죠.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윤희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을 떠나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죠. 태수는 아내의 짐 정리를 도우면서도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윤희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태수는 아직도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윤희가 되물었지만 태수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평소 무관심했던 자신을 탓할 뿐이었죠. 거실에서는 금자가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승리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형준이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허무하구나. 저도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연락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금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는 거구나. 오후가 되자 윤희는 모든 짐을 챙겼습니다. 큰 캐리어 2개가 전부였죠. 몇 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윤희는 금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어머니, 할 말 있으면 해라. 금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와서?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윤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금자는 냉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그럼 언제부터 그럴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서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그때 재산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일찍 죽이려고 한 거야? 금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돈이 그렇게 좋았냐? 너도 며느리라면 내 딸이었을 텐데. 금자의 말에 윤희는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딸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죽도록 미웠어요. 뭐라고? 항상 저를 감시하고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저도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윤희의 진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었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였나? 금자는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자신이 윤희에게 그렇게 나쁘게 대했는지 되돌아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너무 완벽하려고 하셨어요. 저한테도 그걸 강요하시고 완벽하려고 했다고? 네. 항상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 하시고 저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윤희의 말에 금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삶의 방식이 며느리에게는 억압으로 느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 이유가 되나?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아프셔서 재산 관리를 제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금자의 단호한 말에 윤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줄 아니? 금자는 분노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고 하는 윤희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가족? 가족이 서로에게 이런 짓을 하나? 저도 어려웠어요. 태수 월급으론 생활하기 힘들었고 미래가 불안했어요. 그럼 말을 했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했어? 말씀드려도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았어요. 윤희의 말에 금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소통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됐거든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일어난 일인걸.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뭘? 정말로 절 용서 못하시겠어요? 윤희의 질문에 금자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연민도 느껴졌거든요. 용서, 그게 뭔지 모르겠다. 지금은, 그럼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 금자의 대답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희망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죠. 그럼 이제 가겠어요. 응.
윤희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금자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분노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었죠. 태수는 아내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 욕심이 문제였어요. 윤희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몇 년 동안 살았던 집이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됐죠. 택시가 사라진 후 태수는 어머니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라. 내 잘못이 아니야. 앞으로는 제가 더 잘 모시겠어요. 금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난 일이야.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금자의 마음속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희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예전보다 조용해졌지만 금자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재판에서 승소하고 재산도 되찾았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태수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가져왔습니다. 윤희가 떠난 후 태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죠. 고마워, 태수야. 저야말로 감사하죠. 제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태수는 아직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음모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을 탓하고 있었거든요. 그만 생각해. 지난 일이야. 하지만 금자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윤희가 자신에게 약을 가져다 주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한때는 며느리의 정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금자는 혼자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심었던 꽃들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이 심은 꽃이지만 꽃 자체에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미숙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법원에서 온 서류를 들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윤희가 항소했어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다시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금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또 법정에 가야 하는 건가?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번에도 이길 거예요. 하지만 금자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법정에서 윤희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금자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항소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포기하시면 윤희 씨의 형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말 그러시겠어요? 금자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윤희를 더 처벌하는 것이 과연 자신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까요? 포기하겠어요. 정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금자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날 밤 형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항소 포기하신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괜찮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하지만 윤희는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그만하고 싶구나.
형주는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윤희의 형량이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금자의 관대한 처분 때문이었죠. 하지만 금자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금자는 미숙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응, 후회 없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윤희가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금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원망하고 미워하는 건 나만 힘들어져. 이제 그만 놓아주고 싶어. 그래도 그 아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물론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해주고 싶어. 금자의 말에 미숙은 감동했습니다. 그런 큰 배신을 당하고도 이렇게 관대할 수 있다니요. 며칠 후 금자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되찾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이었죠. 형준아, 내가 말했던 요양원 이야기 기억하니? 네, 어머니께서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이죠. 그 일을 해보려고 해. 이 돈으로 작은 요양원을 차리고 싶어. 형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어머니 나이에 그런 큰 일을 시작하시기엔 나이가 많다고 꿈을 포기할 순 없잖아.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국에서 돌아와서 함께 하겠어요. 금자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6개월 후 금자의 요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죠. 형준도 미국에서 돌아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금자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윤희에게 당한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새로운 삶을 통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요양원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박윤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어머니 생각을 하며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항소를 포기해 주신 덕분에 형량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을 차리셨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어머니다우시네요. 저는 출소 후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은 금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욕심 많은 사람을 벌하는 건 돈이 아니라 그 욕심이었구나.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다는 건 잊지 말자. 금자는 편지를 서랍에 고이 접어 넣었습니다. 언젠가 윤희가 정말로 변화했다면 그때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죠. 저녁 무렵 금자는 요양원 정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새로운 희망이 그 자리를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저녁이네요. 옆자리 할머니의 말에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자신이 원했던 삶을 살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금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과거를 잊지는 않지만 그것에 매여 살지도 않는 지혜로운 삶을 말이죠.